작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내렸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요. 뉴스에선 연일 금리 인하 시대를 외쳤죠. 그럼 여러분 대출이자도 그만큼 줄었나요? 월세 부담이 가벼워졌나요? 저축하는 재미가 생겼나요? 대답은 아마도 아니오일 겁니다. 오히려 상황이 이상합니다. 올해 1월 보금자리론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어요.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실제 대출금리는 오르는 겁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게다가 한국은행은 작년 5월 인하 이후 지금까지 5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7월, 8월, 10월, 11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만장일치로요. 환율이 불안하고 집값이 뛰니까 추가 인하는 당분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하 기조가 끝났다는 신호까지 보내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금리 내렸는데 정작 서민들 체감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오늘 우리는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뉴스 뒤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첫째, 기준금리와 실제 대출금리가 왜 따로 노는지 그 구조의 비밀을 알아봅니다. 둘째, 금리 인하 혜택이 누구에게 먼저 돌아가는지 분배 구조를 살펴봅니다. 셋째,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왜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지 그 딜레마를 파헤칩니다. 넷째, 30년 전 일본이 저금리 정책으로 뭘 겪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실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렸으면 여러분 대출이자도 1% 내려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3.5%에서 2.5%로 내렸으니까 내 주담대 이자도 1%포인트 빠져야 정상 아닙니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괴리 뒤엔 4가지 구조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산금리라는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받는 금리는 단순히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예요. 여기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지만 가산금리는 각 은행이 알아서 정합니다. 가산금리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업무 원가, 신용위험 프리미엄, 그리고 은행 마진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은행이 재량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커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준금리가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칩시다. 1%포인트 인하죠. 그런데 은행이 슬그머니 가산금리를 0.5% 올려버리면요. 여러분 체감 인하폭은 고작 0.5%입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금융권 데이터를 보면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은행들의 예대금리 차, 그러니까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가 오히려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금리 내릴 때 예금이자는 확 내리고 대출이자는 천천히 내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준금리 내려가면 예금이자 지출은 바로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대출이자 수입을 똑같이 줄이면 마진이 쪼그라들잖아요. 은행도 사기업입니다. 주주들한테 이익 내야 하고 직원 월급 줘야 하고 건물 유지비도 내야 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 가산금리를 슬쩍 올려서 마진을 방어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요. 이게 바로 기준금리 인하 이퀄 내 대출이자 인하가 아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시장금리 역주행 현상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기준금리와 실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대출금리는 주로 코픽스, 금융채,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이게 기준금리랑 꼭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고요? 시장금리는 한국은행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 채권 수급, 투자자 심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작년 10월 2.75%에서 12월 3.24%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무려 0.5%포인트나요? 그래서 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된 겁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밝힌 이유를 보면 국고채 금리 및 MBS 발행금리 인상으로 불가피했다고 돼 있어요. 기준금리 내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장금리가 따로 논다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고정금리 락인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몇 년 전 금리 높을 때 대출 받으셨죠? 그때 고정금리로 받으셨다면 지금 기준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여러분 이자는 그대로입니다.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럼 대환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하지만 대환대출도 쉽지 않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있고요. 새로 대출 받을 때 심사 다시 받아야 하고요. DSR 규제 때문에 한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게다가 지금처럼 시장금리가 출렁일 때는 갈아탔는데 오히려 금리가 더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동금리라고 다를까요? 변동금리도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조정됩니다. 기준금리 내린다고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나 시기금리는 기준금리와 시차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움직임이 코픽스에 반영되기까지 몇 달 걸려요. 그 사이에 시장 상황이 또 바뀌면 여러분 금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용등급별 양극화입니다. 금리 인하 혜택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신용점수 높은 사람, 담보 있는 사람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어요. 은행들이 우량 고객 잡으려고 경쟁하니까 대환대출 조건도 유리해지죠. 반면 신용점수가 낮거나 이미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요, 은행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저금리 시대일수록 은행들은 우량 고객만 골라받으려 하거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저신용자들의 대출 금리는 거의 안 내려가거나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안 받아주니까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밀려나는 거죠.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 금리는 여전히 10% 넘습니다. 어떤 곳은 20% 가까이 받아요. 결국 금리 인하 혜택은 신용 좋은 사람한테 집중되고 정작 금리 부담이 큰 서민들은 소외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경기도 안 좋다는데 왜 5번이나 동결하는 거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 경제의 핵심 딜레마예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예요. 첫째,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8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정부 개입으로 1,440원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작년 연평균 환율이 1,422원으로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금리와 환율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3.75%이고 한국은 2.50%입니다. 한미 금리 차가 1.25%포인트예요. 여기서 한국이 금리를 더 내리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돈을 굴리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에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굳이 환율 변동 위험을 감수하면서 원화 자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첫째 주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 7,26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주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에요.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면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집니다. 환율이 더 오르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뭐가 문제냐고요? 한국은 에너지, 식량,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게 소비자 물가로 전이됩니다. 밀가루 가격 오르면 빵값 오르고 국제유가에 환율까지 얹어지면 기름값 오르고 결국 여러분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이 목표인데 금리 내려서 환율 자극하면 물가가 다시 뜰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둘째, 부동산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주간 0.2%씩 오르고 있어요. 정부 목표인 0.05에서 0.08%와는 거리가 멉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위원들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를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금리 더 내리면 집값에 기름 붓는 격이라는 거죠. 2020에서 2021년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저금리 시대에 영끌 열풍 불면서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때 피해본 사람들 아직도 고통받고 있어요. 같은 실수 반복하기 싫은 겁니다. 셋째, 가계부채입니다. 한국 가계부채가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금리 내려서 빚 내기 쉬워지면 부채가 더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빚이 생산적인 투자로 안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부동산으로 갑니다. 부채는 늘고 집값은 오르고
실물 경제는 그대로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요. 올해 성장률 1.8% 전망하지만 IT 부문 떼면 1.4%에 불과하다. 이걸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는 못 내리는 상황. 이게 지금 한국 경제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금리가 낮으니까 돈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요. 서학개미라고 들어보셨죠?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게 지금 환율을 자극하는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한국 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2025년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애국심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철저히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기업의 성장성입니다. AI 붐 타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어요. 같은 기간 수익률 차이가 확연합니다. 둘째, 환차익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환율이 1,200원일 때 100달러짜리 미국 주식을 샀다고 칩시다. 그때 원화로 12만 원이 들었죠. 그런데 환율이 1,400원으로 올랐다면 주가가 변하지 않아도 같은 100달러는 14만 원의 가치가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환차익만 약 16% 생기는 셈이에요. 서학개미들은 미국 시장의 성장성과 원화 약세 해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악순환을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사려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합니다. 그러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 기대가 커지니까 더 많은 사람이 미국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환율이 더 오르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해도 한계가 있어요. 시장은 정부 말보다 숫자를 먼저 믿거든요. 실제로 정부가 원화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심지어 서학개미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해외 주식 양도세 감면 카드까지 꺼냈어요. 해외 주식 팔고 국내 주식 사면 세금 깎아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왜냐고요? 한도가 1인당 5천만 원으로 제한돼 있고 한시적 제도라서 글로벌 자금 흐름이나 한미 금리 차라는 큰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고 외국인은 돈 빼가고 내국인은 해외로 돈 보내고 환율은 오르고 수입 물가 뛰고 서민 살림 팍팍해지는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우리보다 먼저 겪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30년 넘게 초저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유지했습니다. 금리가 거의 0%였어요. 그럼 일본 국민들 살림이 나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죠. 경기는 침체되고 임금은 안 오르고 청년들은 취업 못하고 고령화는 심해지고 금리 제로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금리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려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돈 빌려서 투자하면 나중에 갚고도 남겠다는 기대가 있어야 소비하고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희망이 없으면요.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돈을 안 씁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서 움켜쥐고 있는 거죠. 일본에선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돈이 실물 경제로 안 가고 금융시장에서만 맴도는 현상이에요.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면요. 기업들은 투자 안 하고 현금만 쌓아뒀습니다. 불확실하니까 설비 투자 안 하고 채용 안 하고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가게는요. 저금리라서 예금 이자 못 받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일본 가정집에 현금 쌓아두는 탄스 유킨이라는 현상이 생겼어요. 서랍 속 저금이라는 뜻인데 은행 안 믿고 집에 현금 숨겨두는 겁니다. 소비는요. 내일 더 싸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오늘 안 사는 디플레이션 심리가 고착됐습니다. 물건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은 풀리는데 돌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산시장에선 뭐가 일어났냐면요. 저금리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렸습니다. 실물 경제는 죽어있는데 자산 가격만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집 있는 사람, 주식 있는 사람만 부자 되고 없는 사람은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지금 한국도 비슷한 조짐이 보입니다. 금리 내려도 소비 심리는 얼어붙어 있고 기업들 투자는 위축되고 돈은 부동산이랑 주식으로만 흘러가고 있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낸 성명서를 보면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일본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준금리와 실제금리의 괴리, 한국은행의 딜레마, 환율과 금리의 연결고리, 서학개미 현상, 일본의 교훈까지. 국가경제라는 거대한 배의 항로를 걱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거친 폭풍우 속에서 배에 타고 있는 바로 우리, 평범한 개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려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은 공포에 질릴 때가 아니라 내 자산 포트폴리오의 건강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할 때입니다. 첫 번째, 내 대출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지금 대출이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변동금리라면 기준이 코픽스인지 CD금리인지, 다음 금리 조정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모르고 있으면 금리 변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은행 앱에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대환대출 조건이 되는지도 알아보세요. 다만 지금처럼 시장금리가 출렁일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갈아탔는데 금리가 더 오르면 손해예요. 중도상환 수수료, 대환 비용, 새 대출 금리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실제로 이득인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금리 동결이니까 안전하다는 착각 버리세요. 기준금리는 동결인데 시장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그 증거예요. 앞으로 신규 대출 받으실 분들은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수적으로 계산하세요. 지금 금리 낮으니까 최대한 많이 받자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DSR 한도까지 꽉 채워서 대출받았다가 금리 1%포인트만 올라도 원리금 상환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여유를 두고 받으세요. 세 번째, 자산 배분을 점검하세요. 원화 자산만 100% 들고 있다면 환율 변동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겁니다. 달러 자산을 일정 비중으로 보유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방어에 가깝습니다. 달러 예금이든 달러 RP든 미국 ETF든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원화 자산만 들고 있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흔들릴 때 달러 자산은 자연스럽게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구간에서 달러 자산을 일부라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체감 충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번째, 달러를 산다면 한 번에 사지 마세요. 환율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더 오르기 전에 한 번에 바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환율이 급등한 이후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정책 개입이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율이 통제 불능처럼 보이는 순간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결국 시장 안정 쪽으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급등 뒤 조정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타이밍 맞추기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환율이 떨어졌을 때 조금씩 분할해서 바꾸는 겁니다. 거액을 한 번에 환전하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금리보다 내 현금 흐름을 관리하세요.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결국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균형입니다. 대출 이자가 월 소득의 몇 %인가요? 30%를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비상금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 확보돼 있나요? 거시경제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내 가계부에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기준금리 인하 뉴스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1%포인트 내려도 내 통장까지 오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중간에 새는 곳도 많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시대가 아니라 금리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한국은행도 언제 올릴지 내릴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어요. 환율, 집값, 물가 다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오히려 환율이 1,500원을 뚫거나 집값 상승세가 심해지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언제 내릴까 기대할 게 아니라 혹시 오르면 어떠지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진짜 봐야 할 건 기준금리가 아니라 내 대출의 실제 금리, 내 월급 대비 이자 비용, 내 자산과 부채의 균형입니다. 위기를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금리 인하에 속지 마십시오.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내 통장 잔고를, 기준금리가 아니라 실제 대출 금리를 봐야 합니다. 그게 진짜 내 경제입니다. 도토리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